저는 이방원의 하여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조선 초기에 이성계가 이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조선을 건국하잖아요. 그런데 이성계는 사실 이제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으니까 이게 조선 초기에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왕권을 확실하게 확립하는 거.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왜냐면 어저께까지 이제 이성계가 장군이었다면 고려의 장군이었는데 오늘서부터 갑자기 이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성계뿐만 아니고 고려에는 장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중심 세력은 이제 이성계가 장악을 했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고려 말 조선 초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지방의 장군들은 이성계를 왕으로 인정할지 안 할지 이게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초기에 혁명을 일으켜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왕을 이제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제일 큰 관심사는 그거지. 내가 이제 왕으로서 이제 지방에 있는 장군들이라든지 호족들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을 전부 잠재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성계가 사실은 군 출신이니까 정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긴 다스렸니 왕이 됐는데 어저께까지 이제 장군이었으니까 전쟁 끝나고 싸움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오늘부터 이제 왕이야. 왕이니까 왕은 이제 그냥 전쟁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 우리가 그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 능력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성계는 사실상 그러할 능력이 별로 없는 거지. 왜냐면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성계는 군인이었으니까 언제나 전쟁터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하고 군사를 일으키고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쪽에는 아주 당시로서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었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라를 경영하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이성계는 완전 문외한이라고 봐야지.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매달리게 된 건 누구냐면 정도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사실은 조선 초기에 조선을 건국하는데 이성계가 왕이 됐기 때문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상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은 어쩌면 정도전이다. 그래서 이제 이성계의 주변의 인물들이 뭐 그런 얘기예요. 왕비가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이것은 이씨의 나라인가 정씨의 나라인가 이럴 정도로 정도전은 정치가였고 선비였지만 정치가였고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고 이성계 왕이 됐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게 정도전이다. 그런데 이제 혁명정부라고 그랬잖아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힘으로 제압한 나라이기 때문에 반대 세력이 반드시 있고 이 반대 세력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최대의 고민이라고 했는데 이 반대 세력의 수장 이 사람이 바로 정몽주입니다. 그래서 정도전하고 정몽주는 뭐 친구 사이라고 볼 수 있죠. 친구 사이고 서로 이제 동문수학하던 사이니까 절친했는데 서로 가는 길이 달라. 그래서 정몽주는 이제 선비로서 학자로서 지켜야 될 건 최고의 덕목은 충절이다. 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성계하고 정도전은 역적이지. 완전한 역적이요. 그러나 힘은 없어. 힘은 없으니까 니네가 왕이 된 것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인정할 수는 없다. 왜냐면 너네는 어제까지 신화된 자가 어찌 감히 왕을 칭하냐. 오늘 갑자기 힘이 있다고 왕이 되고 이게 무슨 극악무도한 짓이다. 이런 입장이 정몽주였고 그 온 나라의 이제 선비들이죠. 유생들, 선비들, 학자들, 지식인들은 정도전을 따르는 무리가 당연히 있고요. 정몽주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성계의 고민은 뭐냐면 군인들은 제압을 할 수가 있겠어. 내가 힘이 세니까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하겠다. 그런데 이 학자들은 힘으로 제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그 고민이 많았는데 그 고민의 중심에 항상 정몽주가 있었고요. 이성계 아들인 이방원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원은 사실은 막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이 호랑이로 막 나오고 이성계는 호랑이였지. 그리고 이방원도 형제의 난 같은 걸 일으켜서 형제들 다 떨어 죽이고 막 1차 형제의 난, 2차 형제의 난 자기 형제들 다 떨어 죽이고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고 막 이러니까 이성계의 아들이고 하니까 이성계랑 비슷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상은 이방원은 지식인이라고 봐야 돼요. 문신이었고 지식인이라고 봐야 되고 정치인이지. 정치인이고 무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쌈박질만 하는 그런 군인은 아니란 말이지. 근데 이방원이가 아버지가 왕이 되고 나서의 정세를 훑어봤더니 이대로 오래 끌면 이게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각지에서 전국에서 그 당시엔 뭐 전화가 있고 뭐 제도가 정비된 게 아니니까 서울에서는 왕이 됐어. 이성계가 왕이 돼서 등극을 했는데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나 군인들은
명분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죠. 왜냐면 이성계가 어저께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거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은 비록 힘이 약하지만 우리 몇 명 모여가지고 반란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도 그걸 불안해했고요. 이방원은 빨리 이것을 왕권을 강화시켜가지고 안정시키지 못하면 이거는 언제 우리가 역적이 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에 있었던 게 이방원의 입장이에요. 그건 뭐 이성계하고 동일한 입장일 것이다. 그리고 왕이 되긴 됐는데 만약에 이게 다시 엎어지면 이성계 집안은 몰살이지. 왜냐면 왕이 아니면 역적이니까. 그래서 이방원은 그것을 경계하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정몽주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성계는 아마도 이방원은 이제 그 생각을 한 것 같아. 왜냐면 아버지 이성계를 봤더니 이성계가 정몽주를 아주 골치 아파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긴 한데 힘으로써 할 수는 없다. 아버지 이성계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왜냐면 군인들은 힘으로 제압해서 내가 너보다 센 놈이야 이러면 굴복을 하는데 이 학자들은 그렇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군인들 처단하듯이 말이야 그냥 제껴버리면 그러면 정몽주를 제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학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날 것이고 이 사람들은 뭐 물구를 안 가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명분이라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명분이 있으면은 힘이 모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일 경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성계는 왕이 됐지만 절대 정몽주를 다른 군인들 제압하듯이 그렇게 제압하지 못할 것이다. 이 생각을 이방원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그러나 이것을 오래 끌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아버지는 할 수 없다. 그럼 누가 할 것이냐? 내가 총대를 매야겠다. 어찌 보면 이방원은 악역을 자처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원은 그날 이제 사건이 있었던 날 정몽주를 마지막으로 회유할 생각으로 부른 거지. 지금으로 치면 뭐 룸사람 같은 데 부른 거야. 룸사람 같은 데 불러서 술 한잔 하고 이미 나라는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그러지 말고 협조 좀 해라. 너만 협조하면 이게 정권이 안정되고 새로운 나라가 잘 될 것 같은데 당신은 왜 이런 것이냐. 이거를 한번 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술집으로 불러가지고 술 한잔해서 정몽주와 이방원은 사실은 스승과 제자 정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이방원도 문신이었기 때문에 정몽주를 존경했었고 정몽주로부터 많은 철학들을 배우고 학문을 배웁니다. 그래서 정몽주를 잘 따르던 인물이야. 그러니까 정몽주도 이방원이 불렀을 때 딱히 크게 의심 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원이가 본인이 정몽주를 미워하거나 적대시하거나 이래서 정몽주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기보다 본인 스스로는 아마도 본인이 총대를 메고 희생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권이 아버지의 이성계의 정권이 왕권이 확립되고 안정되려면 정몽주가 협조를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정몽주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성계는 정몽주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나 인물이 아니다. 그리고 정도전이 있으니까 정도전도 그 생각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정도전 학자니까 무력으로서 뭘 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을 것이고 정권에 이제 명분도 안 서요. 이성계나 정도전이 집권자가 직접 정도전을 처단한다 했을 때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명분을 줄 수 있다.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방원은 본인 스스로 이것을 자기가 총대를 메고 자기는 이제 그냥 왕자의 신분이니까 그리고 나이가 젊었으니까 왕자가 경거망동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성계는 정몽주를 존경하고 따르고 정몽주랑 협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래 같은 새끼가 그냥 제꼈다. 뭐 이런 소리를 스스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성계는 사실은 추후에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제끼고 나서에 뭐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데 이성계 성격 같으면 아들이어도 정몽주를 정말로 그렇게 아꼈다면 조치가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성계는 어쩌면 이건 뭐 제 생각 추측인데 어쩌면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제껴서 정국을 안정시킨 것이 내심으로는 이성계의 속마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날 이제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만나서 하여가라는 시조를 읊어요. 지금은 좀 이제 노래고 근데
그 노래 가사에 그 깊은 뜻을 담는 거야. 그래서 정몽주한테 제시를 하는 거지. 우리 그냥 이제 은근히 떠보는 거야. 이제 당신 마음은 어떠냐? 우리 이제 세상이 바뀌었는데 같이 한번 잘해보는 거 어떠냐? 이런 거를 이제 정몽주한테 한번 제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하여가가, 그 하여가 이제 전부 다 아시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들어뭉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살아보세요. 이게 이제 하여가란 말이에요. 하여, 말뜻 그대로 이제 이러면 어떠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아니냐? 이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방원이가 정몽주한테 하여가를 걷다는 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에 선택이 잘못됐다. 왜냐면 하여가의 가사 내용을 보면 이러면 어떻고, 우리 식으로 지금 번역하자면 이런 거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떤, 네가 뭘 그렇게 따지냐, 복잡하게 생각하고 없다. 이미 세상은 뒤집어졌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우리 그냥 네가 그냥 마음만 고쳐 먹으면 우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그냥 같이 한번 잘해보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학자들은, 당시 정몽주는요 충절을 최우선의 덕목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내가 변절자로 남을 순 없다. 이게 정몽주 입장이거든. 청도전한테도 정몽주는 계속 그런 거야. 너는 어제까지 신하였던 자가 어떻게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신하였던 자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을 배신하고 왕이라고 갑자기 왕의 자리를 뺏고 이러는데, 우리가 너랑 나랑 공부할 때 그런 거 아니지 않냐. 우리는 충신으로서 충절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나. 근데 너는 어찌 거기 빌붙어가지고 뭐를 하겠다고 거기서 부귀영을 누리겠다고 그러고 앉았는 거냐. 이게 정몽주가 정도전한테 끊임없이 했던 얘기거든.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정몽주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단 말이지. 그 무리의 수장이야. 그러면 정몽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해? 이건 그냥 양아치지. 이거 그냥 얘기 딱 듣는 순간 나보고 지금 그냥 대충 살고 그냥 부귀영화 누리고 이러란 얘기냐, 이렇게 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여가가 아니고 명분이 있는 이야기를 했어야 돼, 이방원은. 그러니까 또 고려 말의 상황을 봐라. 고려 왕에게 너 충절을 하고, 우리도 충신이었다. 우리 아버지 봐라. 우리 이성계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고 고려에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그런데 고려 왕실이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지 않고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정권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하고 혁명을 했지만, 실제로 네가 학자라면 말이지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우리 이 나라를 생각하고 고려 백성들을 생각하고, 고려 백성들이 편안하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 총대를 메고 우리가 직접 나선 것이니, 당신도 학자라면서, 당신도 선비라면서, 당신도 양식 있고 지식 있고 이 사회의 지도자라면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당위성과 명분을 줄 수 있는 시조였어야 돼요. 그런데 이방원은 거기까지 생각 안 해요. 거기 생각 안 하고 그것만 생각한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 만약에 오늘 딱 얘기해봐가지고 그래도 말이 안 통하잖아? 그럼 너는 끝이다.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내가 널 딱 떠보고, 당신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내가 당신을 많이 따르고 당신 잘하는데 알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 알아. 당신 말이 맞다. 당신 말이 옳고 진실로 옳고, 당신은 위대한 학자고 뛰어난 인물이고, 이 우리 조선, 우리 고려 어쨌든 우리나라의 지도층이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라는 건 내가 너무 잘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왕권에 도전하고 왕권이 안정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마음만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한테 물어볼 거야. 그러면서 도대체 너한테 이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당신에게 조선인지 고려인지 임금이 왕씨인지 이씨인지가 당신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라는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하여가다.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너무 그렇게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당신은 지금 사면초가 아니냐, 당신은 지금 이미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 왕한테 그 왕으로서 왕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당신도 알지 않냐, 당신은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만 했다. 협박이죠. 일종의 협박이고 회유이면서 협박인 거 이게. 그런데 이 하여가가 아니고 만약에 명분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당신하고 우리하고 힘을 합치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강조했으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해보고요. 여기에 대한 화답으로 정몽주에 대한 단신가가, 하여가와 단신가는 단짝입니다. 그래서 정몽주는 화답시로 단신가라는 노래를 부르죠. 시조를 읽죠. 근데 여기서 이 이방원의 하여가에 대한 정몽주의 답은 사실은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우국충절, 이것을 지상 최대의 가치고, 이제 난 뭐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얼마 안 남아서 내 생애가, 근데 평생을 내가 최고의 가치라고 지켜오던 것을 그냥 내가 부귀영화 누리자고 목숨을 연장하자고 이렇게 저버릴 수 없는 사람이 정몽주예요. 그런데 와서 마지막인 건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왜냐면 그 와서 이방원이가 보자 했을 때 이게 뭔가 그냥 보자 그러지 않고, 그 시기에 이제 그 상황 봐서는 그냥 오늘 그냥 기분도 꿀꿀한데 술이나 한잔 할까,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방원이가 오늘 보자 해도 뭔가 큰 일을 이야기할 텐데, 뭔가 중요한 일을 이야기할 텐데,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딱 들어봤더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야. 그러면 정몽주 입장에서는 판단을 하는 거지. 이게 마지막 회유일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원이가 왔다는, 이방원이 무식한 놈 아닌데, 알 거 다 아는 놈인데, 이방원이가 왔다는 것은 이게 어쩌면 나한테 마지막 회유일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냥 우리 다 이성계가 왕이 된 것을 인정하고, 세상이 바뀌었으니 조선을 인정하고, 새로운 나라가 되었으니 그걸 그냥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었어. 내가 그거 인정하고 나는 야인으로 그냥 돌아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있을게, 이럴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래, 생각해보니 이미 세상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라도 백성들이 위해서 잘해라, 그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교훈을 줄 수 있었어. 근데 회유를 위해서 온 그 시조가 하여가였단 말이지. 여기에서는 정몽주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정몽주의 답은 단순하면서 명확하고 외길이다, 외통수다. 왜냐면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되는 거지.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거지. 이방원은 야, 이리 사는 게 어떻고 저렇게 사는 게 어떠냐,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 세상인데 우리 같이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한번 살자. 그럴 때 정몽주는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 이 알길 또 띄엄띄엄하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 최고의 학자고 우국충절을 최고의 가치로 느끼고 살았던 사람인데 기껏 와서 한 얘기가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떠냐, 우리 같이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그냥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라는 건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나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나를 뭘로 보고 와서 있다는 소리잖아,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정몽주가 그 단신가를 시조로 읽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이게 뭐냐면 너 나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협박이잖아. 회유이면서 반협박이잖아. 나 알고 있어. 근데 있잖아, 해봐, 한번 해봐. 죽일 테면 죽여라. 근데 내가 뒤지고 있잖아. 내가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서 내 혼이 뭐 남아있을지 없을지 내가 그것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말이야, 내가 나의 충주, 우국충절, 이 우국충절만큼은 나는 안 바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어쩌면 결국 이제 그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원은 정몽주한테 마지막으로 우리 그냥 이것저것 따지 말고 우리 잘 살아봅시다. 선생님, 에? 고집 그만 피우고 세상 바뀌었단께.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고 이미 왕이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됐잖아. 그만합시다. 이런 거였고 정몽주는 이 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 와서 협박을 해? 내가 네 말 안 들으면 내가 쫄 줄 아냐? 이래가지고 어디 한번 해봐. 돼지든지 말네 맘대로 해봐.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방원도 알아요. 아씨 고집 그렇게 세네. 안 되겠다. 제껴라. 그래서 이제 선주교 사건이 벌어지고 선주교 철퇴 맞고 죽잖아요, 정몽주가. 그래서 그날로 이제 정몽주는 죽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니까. 근데 이 역사적 사건을 두고 혹시 어쩌면 말이에요, 정몽주한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사면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왜냐면 정몽주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학자고 대쪽 같은 선비 아니야. 그러면 이 대쪽 같은 선비고 이성계를 반대하는 세력의 수장인데 학자층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명분을 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정몽주가 선택을 객관식으로 말이지. 그냥 이게 주관식으로 하니까 넌 어떻게 하려고? 나는 아니야. 나는 충신으로 남아야지. 이게 주관식 답이란 말이지.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객관식으로 1번 충신으로 남아서 초계같이 쓰러진다. 아니면 2번 그러지 말고 백성을 위한 논리를 세워서 백성들이 잘 사는 길을 선택하고 백성들이 잘 사는 길을 여는 방법을 제시한다. 2번, 3번 이래가지고 정몽주가 선택할 수 있는 그나마도 협조할 수 있는 그나마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뭔가 답을 가지고 정몽주를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 명분을 주고 정몽주는 딴 거 없어. 재산을 줄 거야 뭐를 줄 거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그저 명분을 줘야 돼. 고려 왕실이 폐위가 되고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왕에게 대쪽 같은 선비인 정몽주가 다시 협조할 수 있는 무언가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가서 협조를 요청했다면 어쩌면 정몽주가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 최소한? 진짜 그런가? 최소한 그 명분을 주면 난 어찌하란 말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다 대고 그런 명분은 하나도 없고 이 정몽주 개인한테만 얘기했잖아.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도 없고 정몽주를 따르는 학자들, 지식인들에 대해서 언급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 나라의 국군이라든지 이런 거 대의 명분 같은 이런 하나도 없어.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이렇게 살면 어떠냐 저렇게 살면 어떠냐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대충 그까이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정몽주로서는 이거는 어떤 회유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거는 그냥 마지막 절차 같은 거다. 정몽주한테 그 길을 강요한다? 그거는 정몽주가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길이잖아. 그러니까 어쩌면 마지막 날이죠. 그날로 돌아가서 이렇게 본다면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를 위해서 혹은 조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대를 메고 본인이 정몽주의 문제를 가장 심각했던 조선 초기에 정몽주를 위시한 조선의 학자들, 지식인들의 반란, 반감, 왕권에 대한 도전 이런 것의 상징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상징적으로는 니네 계속 이래? 끝난 거야. 이성계가 정몽주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는 지식인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덤벼도 명분이 없으니까 저기 꼼짝을 못하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시그널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성계는 못할 것이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성계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간 큰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성계를 반대하는 세력에 명분을 줄 수 있으니까 이성계가 직접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원이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조선의 왕권을 위해서 초기에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그런데 아버지가 할 수 없다면 내가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 정몽주한테는
선택할 대의 명분이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정문이가 판단할 때는 마지막 경고고 마지막 회유고 마지막 협박이다. 이것은 강력한 협박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고, 정몽주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을 이방원에 강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조선 초기에 여러 시조 문학에서 이방원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단신가는 단짝으로서 정치적인 의미도 굉장히 컸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문학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혹시 이방원이 하여가가 아니고 명문을 줄 수 있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어쩌면 정몽주에게도 길이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조선 초기의 역사가 많이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방원의 하여가가 잘못했다, 이방원의 하여가가 아니고 회유를 하더라도, 회유할 마음이 진짜 있었다면 회유를 하더라도 다른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가는 표면적으로 봐서는 회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력한 협박이었고 경고였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